제목이 20가지 글자 폰트, 그 4가지 판형, 포맷, 그리고 4가지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제목으로 썼고, 요 표지에 모든 게 그냥 다 담겨 있어. 스타일, 4가지 스타일이 이제 3가지 텍스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레귤러가 우리가 일반적인 적절한 게 보이는 느낌이고, 타이트한 게 좁은 느낌, 루즈한 게 넓은 느낌, 요렇게인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내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타이포그래피 관련이라서 조판에 따라서 어떻게 글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해서 많이 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됐고, 내 책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20가지 사체를 4가지 판형에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B5, A5 신곡판, 4,600판, 문고판, A6 이렇게 4가지 크기의 판형으로 조판을 해봤고, 그리고 아까 그 텍스처 부분은 이제 마주보는 2페이지에 글꼴 크기랑 행간을 최소와 최대로 적어봤어. 이 기준은 본문용이었을 때 말이야. 2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적절한 글줄 길이와 행간, 글자 크기. 이번에는 문자 정렬이랑 단락 구분을 다르게 배치해봤어. 한쪽은 양끝 맞추고 들여짜기 했고, 한쪽은 맨끝 맞추고 한 줄 비우기. 이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보면 될 것 같아. B5 판형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산돌 명조 네오원이라는 글꼴을 가져왔고, 그 밑에는 이제 글자를 설명하는 내용을 산돌 홈페이지에서 요약해서 가져왔어. 그래서 이 왼쪽 페이지가 이제 타이트한 느낌으로 대신 읽을만 하다라고 나는 기준이야. 본문용이고, 인쇄했을 때 그래도 읽을만 한데 가장 작은 느낌. 그리고 오른쪽은 가장 크게 잡았을 때 글자 크기를. 그게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12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이건 내 기준이라서 12포인트라 생각했고 생과는 22포인트. 가장 넓다고 생각했어.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넓다. 이거보다 더 넓어지면 가독성에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으로 잡아봤어. 그래서 이 작은 부분에는 그런 것들 있고 균등 배치랑 그 들여짜기 얼마만큼 했는지 7.5mm가 이제 들여짜기를 얼마만큼 했는지거든. 그리고 글줄 길이가 이제 23배라는 거야. 이 12포인트였을 때 이제 23배를 주고 했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에 요 부분은 글자 패밀리를 다 다양하게 나열해봤고 그중에서 내가 쓴 거는 여기 작은 표시를 해놨거든. 3번 글자 크기를 사용했다, 3번 패밀리를 사용했다라는 뜻으로. 그럼 오른쪽 이쪽 부분에는 이제 판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B5고, B5 크기가 18227이고, 그리고 요 판형에 대한 설명이야. B5 판형은 가독성과 휴대성을 고려하는 크기로 하고 이게 7페이지로 이어져. 그래서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가장자리 여백을 표시하고 있어. 바깥으로 15mm, 안으로 25mm, 아래쪽은 45, 위쪽은 15라는 뜻이야. 그 다음 2번째 장은 나머지는 같고, 이제 적절한 글자 크기랑 행간인데, 정렬이랑 단락 구분을 다르게 한 거야. 왼쪽 편에는 양끝 맞추고 들여짜기 그대로 한 거고, 오른쪽에는 왼끝 맞추고 한 줄 비우기를 사용했어. 그래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같은데 왼끝 맞추고 한 줄 비우기를 하니까 행간이 조금 좁아지는 편이 좋더라고. 좁아져야지 이 양끝 맞추기 했을 때랑 시각적으로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 그래서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로 같은데 양끝 맞추기 했을 때는 16.8인데 행간이 왼끝 맞췄을 때는 16.6 정도로 맞췄어. 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본문용, 제목용, 중립적 출판 요거는 이제 산돌 홈페이지에서 산돌 명조 네오원을 어떤 컨셉으로 제작했는지,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지를 뭐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져왔어. 이걸 글꼴을 만든 사람들은 이 글꼴을 본문용, 제목용, 그리고 중립적으로 받고 출판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계속 달라진다. 그 판형에 대한 설명이. 그다음에 신곡 판형? 야,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20개 글꼴이 나오고 방식은 똑같아. 근데 이제 페이지 번호가 좀 달라졌고 여백이 좀 달라졌지. 그리고 이 검정색 부분을 제외하면 이 흰색 부분이 그 신국판 판형이야. 그렇게 표시를 했어. 그래서 뭐 무료 글꼴도 몇 개 넣었고, 대체로 많은 건 산돌이 많고, 무료 글꼴도 몇 개 넣고 했어. 그리고 좀 특이한 글꼴도 넣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런 수필이라든지 까치발이라는 글꼴을 넣었어. 그다음이 4600판. 여기도 뭐 같아. 추가적인 정보는 이제 여백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판형에 대한 정보가 다르다는 점.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글자 크기랑 뭐 그런 것도 조금씩은 다 달라지더라고. 판형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조금씩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했어. 마지막으로 A6 문고판. 제일 작은 크기의 책이야. 이렇게 책을 손에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시작하는 A6를 설명하는 글로 시작하는 A6판의 시작이야. 이렇게 쭉 반복이 돼.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쳤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면 됩니다. 궁금한 게 폰트를 선택할 음.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어? 폰트를 선택할 때 내가 본문용을 만들려고 해서 본문용 최대한 본문에 쓸만한 것들을 선택했고 무료와 유료를 좀 적절하게 섞으려고 했고 세리프와 논세리프를 좀 섞으려고 했고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했어. 음. 도판이 도연한테 왜 중요했어? 뭔가 다양한 인쇄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실제로 인쇄를 해봐야지 느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 수 있는 게 커서 이렇게 책으로 인쇄해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좀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제 인쇄해서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도판의 차이를 느끼려면 인쇄해서 봐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연이 발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글쓰기 수업 때 허기라는 그런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이 글을 기획하게 됐어. 그래서 그때 허기 팀으로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신체적인 허기, 뭐 정신적인 허기, 심리적인 허기 이런 여러 가지 허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키워드를 생각을 했었고 나는 그중에서 심리적인 허기에 되게 끌렸던 것 같아. 그 키워드에 되게 꽂혀서 이 글, 책 타이틀에도 허기라는 이름을 적고 싶었고, 그래서 마음의 허기를 번아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번아웃을 느끼는 당신에게 보내는 일기, 이렇게 타이틀을 쓰게 됐어. 나는 타이틀에 세로짜기를 해보고 싶었어서, 그래서 목차에도 이렇게 세로짜기 방향으로 배치를 했는데, 첫 번째 시작을 할 때, 너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따뜻한 말처럼 시작하고 싶었어. 그래서, 안녕, 잘 지내지? 요즘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지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일기장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어떤 멘트야. 번아웃 신호나 나에게 맞는 해결책에도 그 각각의 소 제목들을 다 직접 내가 문장으로 썼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해봤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즉 제일 왼쪽에 있는 마치의 일기는 실제 나의 일기를 스캔해서 보여주는 거를 마무리에다 쓰려고 해. 그래서 나는 서문에다가 뭔가 나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전공을 했고, 나는 심리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뭔가
자가 치료의 방식으로 일기장을 선택했다. 그래서 일기라는 매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서, 가장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장 꾸밈 없는, 글쓰기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기 스캔본까지 좀 용기를 내서 이 책에다 넣고 싶었어. 필름은 똑같지만, 내어쓰기나 이런 부분이 다른 거는 그 뒤에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연식이 보여서 뭔가 나의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으로 가져가고 싶었어. 번아웃이라는 거를 다루는 게 생각보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뭔가 글 쓰는 내내 되게, 아, 이게 잘 쓰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뭔가 내가 이 번아웃이라는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결론적인 메시지는 번아웃은 어떤 한 개인의 탓은 아니고 그게 어떤 환경적인 탓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번아웃을 또 다시 느낄 때 나는 이렇게 해결해 나갔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번아웃에 대해서 쓰고 싶었고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또 누군가가 또 번아웃을 경험할 때 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글을 쓰게 됐어. 아까 서문에서 말했듯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지금 이 페이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왼쪽 페이지를 보면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서로 이게 대화를 하는 구조로 썼어. 디자인을 할 때 선생님께서 피드백 주셨던 부분은 어, 뭔가 비슷하게 갈 거면 비슷하게 가고 완전 다르게 갈 거면 다르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 근데 좌측 페이지 보면은 행간은 똑같아. 그리고 글자 크기도 똑같은데, 하나는 견출고딕이고 하나는 세고딕이어서 엄청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과거에 나도 번아웃을 느끼고 현재의 나도 번아웃을 느꼈었는데, 현재의 나는 뭔가 과거에 비해서 좀 번아웃을 잘 대처하고 잘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르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디자인적으로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우측에는 실제 일기에 썼던 거를 직접 타이핑해가지고 쓴 글들인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런 기록들을 기반으로 왼쪽에 서로 대화를 하는 거를 구조로 이렇게 내지를 표현을 해봤어.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때는 평어로 편안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로 어, 연출을 했고, 그래서 마무리에는 결국 그걸 깨달은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번아웃이 왔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고 싶은 일을 있는 지금도 번아웃을 느낄 수 있구나. 그거는 상황이 바뀐다고 내가 번아웃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여기서의 뭐 멘트를 나를 가두는 건 결국 나였다라는 대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직접 일기 스캔본은 총 두 가지의 일기인데 하나는 무인용품이고 하나는 미도리 노트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판형이 살짝 달라지는데 이 두 가지 판형을 아우를 수 있는 판형을 생각하다가 B6로 구성한 판형을 정하게 됐어. 어, 이, 이렇게 일기를 스캔할 때 흑백으로 보여줄까? 아니면 컬러로 보여줄까? 고민이 있었는데, 피드백을 친구들한테 받았었는데, 친구들이 뭔가 진짜로 리얼한 느낌을 내려면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줘서 여기서는 컬러로 들어갈 것 같아. 여기까지 끝입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마지막에 보여준 스캔본들이 좌측에 다 약간 뜯어진 것 같은 자국이 있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 혹시 다 책을 다 뜯어서 스캔을 한 건지 궁금했어. 사실은 그대로를 맨 처음에 스캔을 했었어. 모든 전문을 스캔해서 보여주면 좋긴 한데, 내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일기 쓸 때 정말 내추럴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책으로
읽기 조금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좌측에 있거나 우측에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씩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찍게 되었고 그리고 근데 나는 아까 그 일기 스캔본을 보면 알겠듯이 정말 나는 어, 이 일기를 쓸 때 꼭 이 펜을 써야 돼라는 그런 생각은 없더라고. 근데 그건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되게 다른 것 같아. 진짜 정말 편안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 찢고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지 않고 찢었어서 나는 이걸 또 하나의 책으로 엮는 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과거에 너는 견출고딕이고 현재의 너가 세고딕이잖아. 근데 그 글씨 굵기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서 드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과거가 두껍고 현재가 얇게 뭐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 그 부분은 사실 서로 바꿔야 할까 아니면 지금 그대로 가야 할까 끝까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 번아웃이 왔던 거는 완벽주의에서 기인했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았었어서 그래서 뭔가 꽉 찬 그런 하루를 보냈을 때 번아웃이 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에 현재 나는 조금 얇은 서체로 해서 조금 덜어낸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좋은 굵기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됐어. 표지에 세로 쓰기를 쓰고 싶어가지고 썼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시각적으로 재밌었어. 근데 내지에는 따로 세로 쓰기가 쓰이지 않아서 그 이유가 궁금했어. 뭔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해보고 싶었어서 그래서 세로짜기로 전문을 다 표현하기에는 뭔가 내가 원래 핵심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서로 대화하는 구조에 그걸 표현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뭔가 일부 도비라 부분이랑 그리고 표지 부분에만 적용하게 되었어. 그러면은 마지막 하영의 질문을 끝으로 여기까지 발표를 할게. 이제 다음은 진호 차례입니다. 나는 진호고 백이라는 책을 이번에 만들었어. 이 백이라는 책은 100가지의 단어를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나의 나름대로 정의를 한 책이야. 이 책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사전이지만 사전이 아닌 것 같다고도 소개글에 쓴 적이 있는데 사전의 형식을 어느 정도는 따르지만 그거를 약간 좀 뒤틀어가지고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뒤편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이거를 단어 잡담집 약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가볍게 읽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 왜 근데 이런 형식을 떠올렸냐라고 하면은 사실 나는 한 2년 전부터 책을 구매하고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구매하는 책의 대부분은 약간 어떤 주제를 아카이빙하고 소개하는 그런 책을 많이 샀던 것 같아. 그런 책들이 아무래도 디자인 관련 서적이 많았어서 디자인을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주제의 책을 이제 사게 됐는데 그런 책들은 뭔가 처음부터 앉아서 그 책의 끝장을 보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그냥 생각이 나면 꺼내볼 수 있어서 나한테는 좀 더 편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독서 습관도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책을 만들 때도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읽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문득 생각나면은 꺼내볼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비선형적인 독서 방식을 유도하게끔 하는 책을 고안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단어를 어떻게 이제 고르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그냥 단어를 넣으려고 했지만 만들다 보니 그게 굉장히 버겁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100가지 단어만 이제 써보자고 이제 목표를 잡았고, 이거를 한데 아우르는 주제는 따로 없지만, 내가 쓰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단어마다 각각 뭐 사전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정의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뭔가 원래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는 뭔가 이런 뜻에 더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보고자 그 단어를 정의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뒤에 내지를 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내지로 넘어가면은 내가 말한 것처럼 100가지 단어, 썰풀기, 잡담 등으로 이 책을 정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자 소개 겸 단어를 활용한 부분인데 뭔가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여기서 사용한 100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100가지 단어로 나를 쭉 소개를 처음에 해봤고 이제 이 부분이 끝나면은 이 책을 이제 여는 오프닝 글이라고 해야 되나? 서문 같은 게 있어. 시작을 한 다음 목차에 가보면은 100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기존의 사전은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좀 답답했던 것 같아. 그 조판된 방식이 좀 빽빽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읽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름 내 사전은 여유 있게 그 조판도 하면서 그 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조금 많은 페이지 수를 들인 것 같아. 그래서 한 단어당 총 4페이지에 할당이 돼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을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이 다음에는 이 단어에 대한 나의 정의를 써놨어.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재밌게 하려고 했었던 거는 파란색으로 작게 써져 있는 부분이 원래 이 단어에 대한 정의고 검정색 굵은 글씨로 한 부분이 내가 작성한 정의인데 이거는 약간 이 X라는 표시가 그 주석 첨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원래 같으면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래 정의니까 더 큰 위계로 설정돼야 되고 내가 쓴 부분이 이 파란 글씨처럼 작은 위계로 설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주석에 대한 관계를 약간 역전시켜 버려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아. 요거는 내가 이 책을 만들면서 어떤 책을 참고했는데 그 책이 약간 본문과 주석에 대한 부분을 같은 위계로 써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재밌다고 느껴서 나는 그걸 좀 더 활용하고 극대화한 방향으로 이걸 가져갔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쭉 백화점 이제 등장하고 요거를 나중에 완성되면은 재미있게 읽어주면 좋겠어. 마지막에도 내가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고, 이거를 끝으로 주제별 모아보기라고 이 밑에 큰 글씨로 적힌 게 주제이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완성되면은 한 번씩 틈날 때마다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읽어봐주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네, 파란색을 네. 왜 이 색으로 선택했어? 뭔가 원래는 이게 형광색, 핑크색이나 형광색, 초록색 같은 걸 쓰고 싶었거든. 뭔가 그런 색이 아무래도 좀 특이함을 뭔가 이끌어내는 시각 언어인 것 같고, 또 내가 기존 기성 사전을 약간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기존 사전이 약간 무겁고 좀 딱딱한 느낌이라면은 내가 쓰는 사전은 뭔가 좀 영하고 좀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이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형광색 별색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건 이제 여러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나마 좀 다른 대체색을 찾아보다가 이 색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 그 보니까 타입이 되게 음. 한 네 개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서체가 몇 개가 들어갔지? 서체는, 종류는 3가지 서체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웨이트 차이 나는 게 또 2가지씩 있어서, 그것까지 따지면 5개 정도 사용했어. 음. 이 서체를 음. 선택한 이유는 뭐야? 일단은 본문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 긱산스라고 하는 서체를 쓰고 거기서도 약간 블랙 되게 웨이트가 두꺼운 서체를 썼는데
기존 사전을 보면은 그 단어에 대한 설명하는 글은 명조체 되게 가는 글씨로 좀 빽빽하게 쓴 거를 나는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더 그거에 완전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볼드한 서체를 좀 큰 포인트로 쓰고 그거를 두 페이지에 걸쳐서 널널하게 쓰자라는 이런 컨셉이었어가지고 그 서체를 선택을 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은 그와 반대로 조금 이거는 완전히 불이 계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나는 서체를 선택을 해서 이것도 좀 여유 있게 조판을 한 것 같아. 100개의 단어 중에 음, 유독 애착이 갔던 단어들 몇 개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이 차이 같던 단어. 너무 많아서 꼽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몇 개 꼽자면은 좀 재밌었던 거는 서울이라는 단어도 좀 재밌었고 알바생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좀 느꼈던 불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를 풀어내는데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초가공 인간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롭게 고안해낸 언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쓰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이제 예지한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관찰하는 책이라는 시집을 만들었어. 그래서 표지는 이렇게 돼서 날개가 있는 형식이고, 책의 모티브 자체를 평소 내 취미인 현미경 보기에서부터 따와서 이렇게 동그란 도형을 따와가지고 표지를 만들었었고, 나는 취미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둘이 생각해보니까 되게 비슷한 결이더라고. 어, 학생 때부터 뭔가 내가 자료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간 이미지를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그때 카메라를 처음으로 배워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거기 넣고 하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장소에 온 그 누구도 여기서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면 똑같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텐데 내가 이 사진을 찍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줌을 엄청 땡겨서도 봐보고, 멀리서도 봐보고 되게 다양한 걸 했었는데, 어, 결국엔 그냥 재밌게 시각적인 놀이를 하는 데서 좀 끝났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현미경이라는 좋은 매체를 발견하고서부터는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야. 우리가 기존에 네모 프레임으로 보던 거에서 동그란 프레임으로 바뀌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배율로 보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씬들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내가 일상적으로 봤던 것들이 가까이서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 그래서 이번에 시를 구성할 때도 그렇게 내가 다양한 스케일로 세상을 봤던 것들을 좀 담아봤는데, 그래서 일부는 멀리 보기. 그래서 내가 나의 시점으로 세상을 멀리 바라봤을 때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시를 썼고, 그리고 그 다음은 들여다보기. 이분은 내 마음을 들여다본 거였어. 현미경 가까이 보듯이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이런 컨셉이고, 이제 마지막 3분은 같이 보기야. 그래서, 지학에 와서부터, 내가 생각보다 친구들 아니면 사람들이랑 같이 보낸 시간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았었는데, 그럴 때 그 관계에서 느꼈던 즐거움이나 뭐 가끔은 허탈함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관계에 대한 것들에서 이렇게 총 3부로 시집을 구성했어. 뭐 보비라 같은 경우도 내가 실제로 촬영했던 새우의 사진, 원인 미역의 사진,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구성했고, 시는 이렇게 오른편에만 주로 구성될 것 같아. 어, 이렇게 다양한 도비라는 아직도 좀 실험 중이어서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가 하나 있어. 바로 이 시인데, 내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그 느꼈던 것들을 함축할 수 있는 시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시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고, 짧게 한 번만 읽어볼게. 제목, 스파게티 친구들. 어색하게 뻣뻣한 파스타면. 한줌 쥐어 모였다가도 곧 파르르 흩어져. 한 냄비에 모여 머리를 맞대면 우리는 열을 내고 엉겨붙어. 함께일수록 부드러워지는 하나의 멋진 요리가 되지. 이상입니다. 이렇게
사실 시라는 매체를 내가 다루게 될 줄은 몰랐었어. 근데 여경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시를 처음으로 쓰게 됐었는데, 생각보다 나에게는 산문보다 더 쓰기 쉬웠고, 또 나중에 읽었을 때도 내가 직접 말할 때처럼 뭐 행간이나 아니면 반복, 운율 같은 걸 맞출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었었는지 바로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는 느낌이 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일기를 쓸 때 산문 대신에 뭔가 시의 형식으로 짧게 좀 축약해서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사실 되게 개인적인 내용들도 많고 해서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나를 담은 작업물이라고 생각해서 꽤나 만족스럽게 작업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도 시간 나면 하나씩 읽어주면 고맙겠어.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 그 표지에 음. 직접 찍은 사진이랑 그다음에 그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부채꼴 모양의 것이 있는데 이 둘을 음. 배치한 의도는 뭐였어? 요거는 내 자제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요렇게 지금 선이 있는데, 이걸 딱 펼쳤을 때, 바로 이 컨셉을 알 수 있었으면 해서, 이게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원형을 만들었어. 이제 사실, 어, 이걸 봤을 때는 이 선이 뭐지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딱 열자마자 느껴질 수 있다고 하면은, 뭔가 들여다봤구나. 그래서 관찰한 색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졌으면 해서, 그런 의도로 동그랗게 만든 것 같아. 그 이유림이라는 유림? 필명 만든 거야? 이거 뭐야? 내가 처음에 뭔가 너무 부끄러워서 글이 잘 안 써지고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을 못하고 계속 퇴고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시를 쓰는 글을 쓰는 자아를 따로 분리를 해서 이름을 지었어. 이 유립으로 지었고, 이 이름의 뜻은 부드럽게 일어서다라는 뜻인데, 인생의 모토와 맞는 것 같아서, 한자도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앞으로 뭔가 내가 글을 쓰거나 한다면 활동명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 물어봐줘서 고마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 전체 시 내용을 분류를 한 것 같아서, 뭔가 일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었는지. 시를 쓰고 이후에 분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가까운 친구들이랑 종종 한마디씩 던졌었었는데, 그때 가끔 어떤 친구들이, 이 비유 되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 라고 말해줄 때가 있었어. 그래서 사실 보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비유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막상 쓸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분류를 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취미로 했던 것처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그렇게 스케일로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어쩌면 발견을 한 이후에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순서 타라에게 마이크를 넘길게. 오프 더 트랙이라는 책은 한 4년 반 정도 다니다가 작년 말에 퇴사한 것을 계기로 생각하게 된 주제야. 그래서 퇴사를 내가 왜 하게 됐을까의 질문은 음, 내가 왜 전환을 하게 됐을까의 질문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들을 담았어. 한 가지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내가 두 권에 걸쳐서 썼던 노트인데, 약간 이름은 이제 뭐 실험 노트라고 쓰지만 사실상 내가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아니면 고민이 생겼을 때 썼던 노트였고, 그리고 그 노트에 사실 퇴사 과정에서의 여러 고민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노트를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로 삼아서 책을 구성하게 됐던 것 같아. 실제 책을 만든 데 있어서는 내용물에 있어서 실제 노트를 스캔한 것과 그리고 그때 당시 내가 왜 그런 노트를 썼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배치했고 이 노트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A4 판형으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노트는 A4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야.
서체는 영문은 헬베티카와 이제 국문은 산돌 고딕 을 썼는데 사실 이 서체를 선택하게 된 건 내가 원래 성향적으로 산세리프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노트 및 책의 주제 자체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추진력 있고 단단하게 가는 그런 방향성에서 적합한 서체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실제 내용은 화이트, 블랙, 블루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들어가는데 블루는 이 노트에 비슷한 색깔로 결국 가게 될 것 같아. 원래는 나의 이름인 파란색이랑 비슷한 색깔로 선택을 하려고 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파란색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찾다 보니까 결국 이 노트와 비슷한 좀 블루 계열이 나왔어. 그리고 실제로 노트의 챕터에는 대학 수업 들었던 것들 중에 했던 과제 그래픽을 넣었는데, 내가 사실 그래픽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던 것도 있지만, 이 그래픽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아직 제본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진 않았는데, 어, 이 노트 이후에 쓰게 되는 몰스킨 노트처럼 실제본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시는 이 책과 더불어서 나의 실험 중에 하나인 남산 걷기를 기반으로 만든 남산 지도 포스터랑 그리고 디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나열해서 포스터로 제작하려고 해. 실제 표지는 이렇게 오프 더 트랙으로 가고, 서체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를 쓰되, 크기는 최대한 줄여서 가려고 해서 총 세 가지의 크기가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제목용 서체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내용이 시작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목차, 이렇게 그래픽들이 들어가면서 챕터가 시작이 돼.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노트의 스캔본과 그 노트를 쓰면서 들었던 어떤 생각들을 넣었는데 사실 노트 스캔은 보는 사람들이 이 노트를 보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꼭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틀로 만들었구나, 썼구나 라는 것만 봐도 될 것 같아서 이 스캔을 어디까지 선명도를 가져갈지 아직 조금 고민 중이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기입했던 노트 기반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고, 다시 그래픽이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마지막 작업이라고 한다면 내용의 이제 컨텐츠 다시 보고, 그다음 그래픽들 수정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어떻게 넣을지 좀 고민 중이야. 맨 마지막 페이지라고 하면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인데,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 예컨대, 이뭐 서체라던가, 뭐 배경, 이 디자인의 배경을 넣을까? 아니면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아직 최종본을 좀 마무리 중에 있다. 음, 그래서 맨 마지막 표지는 책은 끝나지만 그렇지만 또 다시 삶은 시작된다라는 뜻에서 처음에 이 표지랑 똑같은 구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본문에 컬럼이 세 개로 나뉘는데 세 개로 구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초반에 작업했었을 때 읽기 편한 그 폰트 크기와 그리고 배치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3단이 나왔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노트 크기나 실제로 내가 썼던 글씨체랑 좀 비슷한 크기여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목이나 마지막 장이나 중간중간 목차에 그 텍스트 아래에 굵게 라인이 들어가잖아. 음, 그것도 어떤 특정한 의미나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사용한 건지 궁금했어. 오, 되게 좋은 질문인데 사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걸 생각하긴 했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게 트랙이다 보니까, 트랙을 시각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선을 선택했던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영문 한국어의 어떤 국문을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어, 보게끔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음. 근데 사실 이 주제도 그렇고 내가 남산 지도를 만든 것도 그렇고 사실 내가 졸업 작품으로 내는 거에를 관통하는 거는 결국 지도긴 하거든.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 책을 조금 더 지도의 맥락과 디자인으로 구성했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지도를 그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 아직 뭐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공간감, 내가 위치해 있는 안과 밖, 뭐 트랙 위에 밖에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다 한 막판에서야 좀 떠올라서 아쉽다. 근데 뭐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할 생각이야. 땡. 다음 아마 수진인 것 같은데, 네, 수진. 나야. 나는 글꼴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글꼴을 소개하는 글꼴 부기집을 만들었어. 글꼴 디자인 워크숍에서 내가 만든 글꼴인데 이거는 아파트 파노라마체라는 폰트야.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 폰트를 소개하는 목차인데 처음에는 이 글꼴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글꼴이 만들어지게 된 기본 원리랑 그 형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은 그 레귤러 폰트로 설정된 그 거기에서 좀 더 확장돼서 다른 글꼴 가족을 만든 걸 좀 소개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 책을 만들었어. 이 글꼴을 만들게 된 계기는 원래 좀 아파트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자에 관심이 가서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난 그렇게 좀 일상에서 되게 쉽게 관찰되는 거에서 뭔가 재미를 찾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그렇게 뭔가 하면서 내 주변이나 내 주변에 있는 공간이나 그런 데 애정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거든.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아파트 글자에 관심을 가졌고 또 그게 아파트에서 아파트 파노라마로 확장되게 된 것도 아파트 파노라마는 이 높낮이가 만들어내는 곡선들이잖아. 그런 되게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게 재밌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런 내 개인적인 경험도 좀 이야기를 하고, 음, 그 다음에는 이거를 왜 글자로 만들게 되었는지, 글자에 대한 나의 관심도 조금 소개를 했어. 그리고 여기는 그 레귤러 폰트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하는 건데, 이 폰트를 만들 때 좀 주요하게 여겼던 게, 이 서울의 파노라마를 담고 싶었거든? 그래서 좀 통계를 활용하자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서울의 아파트 주택의 층수 높이 통계랑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한글의 사용 빈도수 통계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비교를 한 다음에 많이 쓰이는 글자가 되게 자주 보이는 층수를 담당할 수 있게 그렇게 높이를 배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찾은 통계들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높이를 배치를 했어. 9개 위계로 나눠서. 그래서 모양은 아파트 글자가 꽉 찬 네모꼴이란 특징이 있어서 그걸 좀 살려서 꽉 찬 네모꼴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살지만 각자 분리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서 글자도 다 떨어지게 만들었고, 이것도 떨어지게 만든 거에 예시고, 좀 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특징을 작게 작게 넣어보기도 했어. 또 기준선은 아파트가 땅에 닿아 있는 건물이니까 기준선도 아래로 했고, 또 어떤 높은 빌딩의 이름이 입력되면 좀 그 글자만 높아지게 하는 기능을 한번 활용해서 남산타워, 롯데타워, 63빌딩 같은 글자가 입력됐을 때 기준선보다 높아지는 그런 기능도 한번
해보려고 했고, 숫자도 전 이렇게 높이를 다 다르게 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고, 문장 부호는 좀 도시경관을 보여주면 좋겠다. 글자들이 건물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그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나무나 가로등, 그런 뭐 이런 맨홀 뚜껑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그래서 이렇게 레귤러 글자를 만들었고 이거는 지금 시대의 서울을 담은 거야.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글자를 확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네 가지의 버전을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이 아닌 과거의 서울을 담은 글자를 하나 고안을 했고 그 다음은 좀 상상의 도시, 뭐 하늘 도시나 지하 도시를 상상해서 그거를 담은 글꼴을 만들어 봤고 그 마지막은 내가 그럼 미래에는 내가 어떤 파노라마가 펼쳐지길 바라는가 좀 고민해 본 결과로 나온 글꼴로 총 네 가지의 글꼴 가족을 파생을 했어. 그래서 여기 과거도 통계를 활용해서 글자 높이를 지정을 해서 좀 레귤러에 해당하는 글꼴보다 좀 낮은 높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건 비교를 한 예시고, 상상은 기준선을 좀 다르게 해서 기준선이 맨 위에 있으면 지하도시처럼 보이고,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지하도시와 공중도시를 하나씩 만들었어. 그리고 갈망은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 파노라마가 뭐 건물들이 막 더 높아지고 뭔가 그렇게 막 발전하고 막 그런 거를 바라진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있는 틀 안에서 뭔가 각자의 좀 개성을 더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좀 변화해 나가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각자의 높이 분류에 따라서 특징을 다르게 부여를 해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갈망이라는 글꼴 가족을 만들었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양하게 실험을 해본 판짜기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도 다양하게 넣어보고, 글줄 사이도 다양하게 해보고, 그리고 글자 사이도 다양하게 해보고, 좀 이렇게 실용적인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시도 넣어보고, 그 글꼴 가족을 활용해서 뭔가 섞어서 써보기도 하고, 여긴 내가 지금까지 만든 걸 다 넣은 장을 마지막에 넣고 끝을 냈어. 이 판형은 되게 길쭉하잖아. 이게 표지를 보면은 보이는데, 이게 제일 높은 글자거든? 제일 높은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의 비율로 판형을 설정을 해서 판형이 그래서 길쭉하게 만들어지게 됐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게 만든 동력이 뭐였던 것 같아? 모아 멘토님이 봐주시고 있어가지고 좀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책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랑 난 글자를 뭔가 완성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거를 전시로 보여주는 기회는 흔치 않잖아.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커서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 이거를 작업을 할 때 아파트의 통계를 보고 이렇게 9개 정도의 패밀리를 만들었었잖아. 수진에게, 수진이 만약에 아파트를 살게 된다면은 고층이 몇 층 정도 되는 곳에서 살고 싶을지 궁금해. 딱히 뭔가 고층에 살고 싶거나 어느 층에 살고 싶다 이런 로망은 많이 없고 나는 그냥 오래된 주택에 사는 것도 좋고 아파트에 사는 것도 좋고 뭔가 그런 로망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 차례입니다. 나는 이번에 일상의 조각들이라는 조각책을 준비를 했고, 이번에 파이널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면서 내가 이거를 관심 있고 끈기 있게 끌고 갈 수 있고 제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뭔지 고민을 해봤을 때 좀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 감정이랑 음악이었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한테 음악은 좀 단순히 좋아하는 걸 좀 넘어서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이제 정체성의 한 축을 이루는 존재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 감정을 대변하기도 하고 이제 위로하기도 하는 주제라서 선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책은 내 개인적인 경험이랑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모은 조각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어. 그리고 책의 형태도 지금 보다시피 조각이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해서 조각처럼 좀 가볍게 들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고안하게 됐고, 이 책을 지난번에 샘플로 미리 본 친구들은 CD 주얼 케이스가 생각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 뭔가 노린 건 아닌데, 이제 주제랑 연결되기도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쪼록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커버에 들어간 형태들이 이제 뭔지 11기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텐데, D1 워크숍 때 제작했던 이 포스터에서 형태소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고, 저 형태를 만들어냈을 때 전개했던 생각들도 감정에서 비롯해서 만든 거였어가지고, 이 책이랑 결이 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서 넣게 됐어. 대본은 볼트로 제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슥슥 넘겨볼 수 있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책 안에는 에 맞춰서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눴는데, 거기 안에 이제 내 실제 일상을 담아냈고, 어떻게 보면 일기장을 엮어낸 거에 좀 가까워. 그래서 그런 글과 함께 사진이랑 그래픽들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느낀 감정이랑 경험으로 만든 그래픽들이랑 이렇게 직접 촬영한 사진도 같이 실었어. 편집 방식은 음악이나 감정이 그 두드러지는 책인 만큼 이제 가사랑 어울리는 스타일을 적용했고, 마음에 와닿아서 강조했던 단어나 문장에는 겹화살 괄호를 사용했는데, 그냥 대화 같은 걸 강조하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보다 이제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봤어. 그리고 현장에는 음악을 같이 감상할 수 있게 헤드폰을 갖다 둘 예정인데, 글이 시작될 때 옆에 마련해둔 기기를 통해서 이제 조각에서 소개한 음악도 같이 들어보기를 추천할게.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이제 표현하진 않았는데 부록을 내가 담아놨거든, 한 페이지씩. 그래서 미처 선정하지 못한 음악들을 같이 보고 조금 소소한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감정들을 느껴보면서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 11기 MT 갔던 거를 토대로 사진이랑 가볍게 글을 넣어봤거든. 추천하는 음악이랑. 실제로 책이 나오게 되면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고마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음, 민정이 하는 일도 그렇고, 민정이 그 일 외적으로 즐기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음악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음, 이 책에 있어서 그 BGM으로 사용되는 거 말고, 음. 음악이라는 것이 디자인적 요소로 좀 활용된 게 있는 것 같아? 일단, 파라가 질문했던 그런 음악과 관련한 게 디자인으로 녹아 있냐는 질문에는 글의 내용이랑 여기에 선정한 음악에서 이제 얻은 심상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라서 그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 나도 질문이 있는데, 일상에서 이제 하나씩 찾아냈는데, 그걸 사계절로 분류를 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 기준이 없으면 잘 끌고 갈 자신이 없어서 기도 하고 좀 다채로운 내용이랑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해? 음, 너무 어려운데 나는 가을 좋아하는 것 같아. 다음 차례 정우한테 이제 토스할게. 내 책은 일단 주제가 아름다움이고, 제목은 탐미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탐미라고 하면은 아름다움을 즐기다? 이런 뜻이야. 탐이 즐길 탐자인데, 나의 주제는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라는 게 주제라서, 이 한자의 탐자를 찾을 탐구할 때 쓰는 찾을 탐으로 바꿔서 이제 탐미로 적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면 아름다움의 탐구?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내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허기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까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 글에서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게 나한테 이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는 것 같다. 나한테 있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요거를 주제로 잡게 됐어. 그런데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아. 이 아름다움이란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나한테 그게 오랫동안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거였다라는 것 같은데 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한 글을 쓴다라는 게 조금 하면서 좀 많이 벅찼던 거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목차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 쓸 때 어떤 글의 얼개, 기승전결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각각의 글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단락개요가 짜일 건지 이런 것들을 되게 정해놓고 시작하기가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경험했던 아름다움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많이 나열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는 생각보다 아름다움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게 많이 떠오르진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이고, 뭐 내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고, 이런 좀 철학적인 내용들을 뒷부분에서 많이 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목차를 뭐 크게 네 개 챕터로 나누는데 1이 열망, 두 번째가 욕망, 세 번째가 탈유토피아, 그리고 마지막이 진실의 섬광 이렇게 나뉘는데 열망은 내가 어릴 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하게 된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뭔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걸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은, 그렇게 내가 가지게 된 아름다움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갖게 됐는지에 대한 조금 탐구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탈유토피아는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이상향이라고 그 바꿔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잖아.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각각의 아름다움의 기준에 있어서 이상향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좀 탈피해보자라는 내용의 어, 챕터이고 이제 마지막 진실의 섬광은 그럼 아름다움은 뭐지? 나한테 아름다움은 그럼 대체 뭘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좀 정의를 내리는 그런 챕터로 구성이 돼. 요건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배웠던 그리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을 해서 내가 느낀 아름다움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좀 배치를 해보려고 하고 판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탈피해보자 이런 주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책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를 선택하고 싶었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게 약간 좀 철학적인 주제다 보니까 좀 길쭉한 책을 해볼까? 세로로 많이 좁은 길쭉한 가로가 많이 좁은 길쭉한 책을 해볼까 했는데 그거 역시 시집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좀 정방형에 가까운 걸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정방형이 돼버리면 좀 많이 귀여운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살짝 세로로 길어서 뭔가 알듯말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판형을 잡아보려고 했어. 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응. 아까 그 판형을 정할 때도 그 주제가 잘 묻어날 수 있게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정한 것 같아서, 혹시 여기 쓰인 폰트를 고를 때도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랐는지 궁금해요. 주제와 관련된 폰트, 가 상관관계가 큰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산세리프보단 세리프체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좀 진지한 고민 같은 것들도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문학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명조체 형태를 선택하고 싶었고, 본문 서체로는. 근데 또 너무 산돌 명조 이런 것처럼 많이 본 폰트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산돌 명조 같은 거는 문학책에서 많이 봤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빠진 그런 느낌이 나한테는 드는데 내 책이 약간 조금 내면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폰트는 조금 좀 따뜻한 느낌을 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상쇄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나 질문이 노란색을 아, 썼는데, 응, 응, 노란색은 왜 썼어? 이 아름다움과 노란색의 응. 옷가보는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 내 책의 내용에 좀 빗대어서 적합한 색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책에,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왜 보석을 좋아할까? 왜 우린 반짝이는 걸 좋아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태양빛을 사랑하는 데에서 반짝이는 걸 좋아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 거기에도 빛이 나오고, 또 이 마지막 챕터의 이름이 진실의 섬광인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언제 아름다움을 느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진실되었다고 느낄 때 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 라는 주제 그 챕터이거든. 근데 이제 그 느끼는 순간이 뭔가 빛이 딱 켜지는 처럼 섬광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챕터야. 그래서 빛에 대한 그런 모티브가 한 두 개 정도 나와서 노란색을 이 조금 그래도 색깔 중에는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택했어.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오 모먼트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쓴 단상과 일기 사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고 다들 나랑 인스타를 몇 번 봐서 알겠지만 나는 워크숍 끝나고 집 가는 길마다 항상 일기를 썼어. 오늘 들은 수업 중에서 나한테 띠용 했던 그런 순간들을 묶어가지고 뭔가를 남겼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그거를 남겼던 이유는 나는 약간 기록에 대한 강박이 있어. 뭔가를 떠올렸을 때 그걸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그걸 놓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 그리고 디악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1년을 지금 들여서 수업을 하는 건데 그거에서 내가 뭘 배웠고 뭘 느꼈는지 그걸 그냥 그렇게 놓쳐버리면 나중에 너무 허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파이널 세미나 준비를 하다 보니 이거를 내가 인스타에만 박아놓을 게 아니라 좀 실물로 구현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됐어. 그래서 일단 내가 생각했던 단상과 일기의 차이는 단상은 그냥 뭔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때 빨리 쓰는 거야. 근데 일기는 뭔가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썼던 것들을 쭉 보니까 그냥 단상일 때도 있고, 그날 들었던 수업이랑 뭐 그날 하루를 연결해서 쓴 것도 있고 하길래, 그럼 이건 뭔가 그 사이겠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싶었고, 사실 이렇게 우리끼리 말할 때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법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 이 옴모먼트라는 책을 읽을 때 이게 뭔지, 왜 이런 걸 했는지 그냥 약간 들어가며 서문의 느낌으로 쓴 거고, 그래서 왜 했는지가 1번, 2번은 이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야. 그래서 아마 이게 보면서 알게 될 텐데, 일단 나는 페이지 표시를 따로 안 했어. 왜냐면 기억을 내가 더듬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몇 페이지 기억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며칠에 뭘 했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날엔 내가 이걸 했어. 그럼 그 다음날엔 뭐 했더라? 이렇게 막 날짜별로 더듬어 가는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페이지를 기록을 하기보단 진짜 보는 사람이 날짜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페이지를 하지 않았고, 단상과 일기 사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종류 구분이 있다면, 그 워크숍에 대해서 쓴 게 있고, 워크숍을 듣지 않은 날, 그냥 평소에 일상을 살다가, 뭔가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된다. 해서 이제 평소에 쓴 게 있어. 그거를 나는 옆에 인덱스를 줘서 구분을 했어. 이런 식으로 짧게 인덱스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워크숍을 들은 날이 아니야. 그냥 일상이고,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으면 워크숍을 들은 날이야. 그렇게 해서 차이를 주고 싶었고, 이 책 자체가 나의 1년을 담은 책이라서 그 대학 들어올 때 지원서 냈던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우리가 총 D1에서 D4까지 나눠져 있잖아. 근데 나한테는 그게 계절로 기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계절의 색깔을 따라서 각각의 D 코스를 색깔을 넣었어. 그래서 D1은 봄이라서 노란색이고, D2는 여름이라서 초록색이고, D3는 가을이라 주황색, D4는 겨울이니까 파란색.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디자인적인 컨셉이랄 게 있다면 이걸 정리하면서 느낀 게
그냥 들을 땐 따로따로 들었는데 일기를 쓰면서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건데 하면서 내가 쓴 부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 페이지를 보여주는 네모 판형이 디자인이라는 세계라면 이 수업들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그 네모를 이루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게 왼쪽에는 그날 올렸던 인스타 스토리고 오른쪽에는 풀 버전 텍스트를 한 건데 그 각각의 수업들이 D1, D2마다 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봤어. 근데 중간중간에 좀 바로 다른 수업, 모든 수업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한 날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래 걸려, 돌아가기까지가. 그래서 만들고 보니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보통 수업을 표현할 때는 왼쪽에 이미지랑 같이 붙였는데 좀 그냥 평소에 단상일 때는 그거랑 시각적으로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서 단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다가 그 타이틀을 붙이지 않고 그냥 오른쪽 화면에다가 이렇게 따로 뺐어. 그리고 이거는 D2라서 여름 색깔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각각의 번호랑 본문을 다 이렇게 붙였는데 내가 번호를 달때 음, 번호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색깔이 있네? 라고 그냥 그렇게 건너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붙여서 단락 구분을 해봤고 강박이 있어서 이 기록을 시작했다고 했잖아. 근데 하면서 이 1년간 내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쓰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기록을 자주 했어. 근데 이제 D3, D4로 갈수록 기록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이렇게 뒤에 기록이 없지? 좀 아쉽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뭔가 그런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난 게 아닐까? 왜냐면 나는 기하에서 공부하면서 이미지로 생각하는 법? 이미지로 뭔가를 남기는 거를 처음 해봤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 되게 큰 변화였어. 그래서 오히려 이 뒤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글을 남겼다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진으로 남긴 게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변화가 보여서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이게 총 216페이지가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보여주기에는 시간을 너무 잡아먹을 것 같고, 우리 마지막 날? 그리고 중간 소에 한번 썼던 거 이렇게 엮어서 구분을 한번 줬고, 이제 또 D3가 시작되고, 여기 뒤에서부터는 약간의 전멸이 시작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박에서 좀 벗어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내 설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지금 켜놓은 화면처럼 어떤 페이지는 이제 사진이 옆으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거꾸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정방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한 이유나 아니면 고려했던 게 있을까? 이게 그 아까 이 네모 판형이 디자인이라는 세계면 이 수업이 계속 빙글빙글 이어지면서 그 세계를 뭔가 연결해 간다를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이미지에 타이틀을 붙이는 방식도 이미지가 딱 우리한테 정면으로 보이게 가운데다가 박아놓고 위에가 오늘의 그리고 그 돌아가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 첫 번째 수업은 타이틀이 오른쪽에 붙어 있고 두 번째 수업은 밑에 붙어 있고 세 번째는 왼쪽에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바꾼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도 계속 돌아가게 만든 거야. 하영에게 제일 했던 모먼트를 준 워크샵이 뭐야? 그냥 수업 자체로만 꼽자면 되게 그런 순간은 많았는데 일단 시각기호 실습이 되게 처음 나한테 띠용 하고 왔던 거였어. 그 워크숍을 듣고 나서 세상을 볼 때 내가 형태소를 계속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나한테 오 모먼트였고 그 다음에 그래픽 방법론 그게 너무 좋았어. 그냥 그 워크숍을 듣는 게 나한테는 약간 선생님이 계속 모먼트를 계속 던지셔가지고 난 그냥 그거 줍다가 수업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업 그냥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선생님하고 친구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난 여기서 종료하고 승희한테 넘길게. 안녕, 나는 승희야. 나의 작업은 잡초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어. 잡초처럼 되려면 잡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잡초가 뭔데? 라는 생각에서 이 작업이 이어졌어. 잡초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잡초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고 느꼈어. 그럼 나를 알면 내 특징을 잡초의 특성과 연결해 볼 수 있겠다 싶었었거든. 그래서 잡초의 특징을 뽑아서 질문으로 만들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구성했어. 이 책은 그렇게 63개의 질문과 3개의 서사로 나뉜 구조가 되었어. 나는 이 책에 생동감 있고 통통 튀는 인상을 담고 싶었어. 그래서 그래픽이 모여 생기는 여백의 형태에 집중을 했고, 소체도 공간감이 보이는가? 라는 기준으로 골라서 작업을 했어. 그래픽은 식물의 실루엣을 이용해서 형태를 겹쳐서 만들었고, 겹쳐졌을 때 나오는 실루엣과 여백이 유기적인 흐름으로 보여졌으면 했어. 잡초는 편견이 없고 개성이 다양해. 그래서 잡초의 특징과 내가 정했던 인상을 연결하고자 고체도인 네온 색상을 이용해서 각 페이지가 통통 튀었으면 했었어. 엄청 기기. 잡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만든 잡초의 체계 작업이 어떻게 들렸을지 좀 궁금해. 그리고 이 책 안에는 63개의 질문이 있어서 시간 날 때 내 책을 보게 된다면은 뭔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질문 하나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끝으로 이 책의 제목은 잡초와 잡초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일단 첫 번째 그래픽 직접 그린 거야? 이 그래픽은 그 식물을 갖고 와서 스캔을 떠가지고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다시 벡터로 형태를 좀 다듬은 다음에 레이어 위로 겹쳐 쌓았어. 두 번째는 컬러들이 되게 여러 개가 쓰였는데 맞아. 그 색깔의 조화가 되게 좋은데 이 컬러들은 어떤 그 생각에서 뽑은 거야? 그 처음에 생동감 있고 통통 튀는 인상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아, 색깔이 이 책에서는 좀 화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형광인쇄 방식이 있어서 형광인쇄로 뽑았을 때 제일 색상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애들로 구성을 했어. 방금 챕터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도 그렇고, 여기 텍스트 있는 부분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뭔지 궁금했어. 기준? 너무 좋은 질문이야. 어떤 거냐면, 이게 내가 잡초가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처음엔 여기서 시작을 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잡초의 위치는 여기인 거야. 멘토분께는 이 잡초가 점점 자라서 여기까지 닿는 거다. 그거를 의도했다 하면서 이 각 챕터별로 점점 선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화장선이 점차 올라간다는 말인 거지. 맞아, 맞아. 아, 똥똥똥똥 올라가. 그럼 혹시 그거랑 연관된 질문으로 그 텍스트랑 선이 딱 겹쳐 있는 게 딱 그 중간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싶어서 기획한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픽도 보다시피 알겠지만 되게 뭔가 여러 개가 막 꼬여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약간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이 약간 레이어 쌓는 것도 좀 써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 제목과 이런 쪽번호가 이 또 그래픽 위에 또 얹혀져 있는 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뭔가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소한 포인트랄까나? 뭔가 마지막 페이지에 그 마시멜로 백색 종이를 선택한 것도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졌는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럼 레시멜로를 하게 된 이유는 형광인쇄 했을 때 제일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가를 기준으로 정했었어. 원래는 문캔 퓨어?
라는 종이랑 매시멜로 종이 두 개를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인쇄를 해보니 문캠피어는 조금 서정적인 느낌에 좀 더 가까웠고, 매시멜로우는 내가 원했던 탕탕 튀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서 매시멜로우를 고르게 됐어. 고마워. 인쇄할 때 형광 인쇄를 했잖아. 사실 이게 되게 흔한 방식이 아니고 해서 하면서 되게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정에서 재민 에피소드나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원래 작업을 했었었는데, 작업을 하고 인쇄소에 갔는데, 이 색상이 너무 내가 생각했던 색상이랑 다르게 나온 거야. 색지 종이 중에 좀 다양하게 나오는 제지 회사의 색지 코드를 참고해서 작업을 했는데, 색상이 안 맞네? 이래서 거기 인쇄소 기장님께서 원색으로 인쇄를 다시 해보세요 해서 내 감대로 원색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 했는데 그거를 파일에 딱 넘기고 왔는데 인쇄소 그 기장님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내가 처음 테스트하러 갔을 때보다 인쇄 기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니 한번 다시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는 인쇄소에 달려가가지고 기장님이랑 같이 붙어서 인쇄소 그 형광 인쇄 테스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탐구했던 그 색지를 만드는 제지 회사의 프린트기가 이 인쇄소에 똑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색깔이 비슷하게, 똑같게 구현이 됐고, 그래서 인쇄소 기장님이랑 나랑 둘 다, 오, 이런 우연히, 이러면서 인쇄 파일을 넘긴 썰이 있어. 고마워, 나는 그럼 여기까지 할게.